수익률이나 수익금을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제가 투자 원금이 1억 정도였었는데 네. 2020년 1년 동안 1억이 이제 3억이 됐었고요. 오! 21년도에 그 3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주식 투자 경력이 무려 10년 이상 되시고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원금을 5배로 불리신 숨투자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해오셨는지 또 요즘 같은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숨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장외 주식과 레버리지 ETF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고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꽤 큰 수익이 나셨는데 지금까지의 투자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 말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던 형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네. 나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네. 20대 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간중간에 좀 쉰 적은 있는데 네.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나름 성공적으로 투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좀 하고 계신지?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할 때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책도 한번 읽어봤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도 읽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이제 안 먹히더라고요, 시장에서. 네. 그러다가 우연히 장외 주식 관련 책을 보고 네. 이거다 싶어가지고 장외 주식에 투자를 했던 게 소위 대박이 났었죠. 20대 후반에. 네, 그리고 나서 장외 주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2007년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그때에 또 코인 투자를 한 1년 정도 했었고 네. 네, 지난 3년 동안은 장외 주식이랑 레버리지 E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장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조금 크게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익률이나 수익금을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제가 투자 원금이 1억 정도였었는데 네. 2020년 1년 동안 1억이 이제 3억이 됐었고요. 오! 21년도에 그 3억이 이제 5억이 됐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데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어렸을 때 20대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신 건데 그때 특별히 이렇게 주식 투자를 좀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우연히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걸 보고 좀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네. 많이 쇼킹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본가들한테 주는 형태로 자본주의가 돌아가거든요. 자본주의란 이런 거구나를 약간 좀 그쵸. 그때 깨달으신. 결국 노동자로 태어난 나는 네.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억울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생각이 이거죠. 자본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주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투자를 해오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나만의 투자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겁쟁이라서 조금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도전적이거나 위험을 가감하게 좀 테이킹 하려거나 한다기보다 네. 되도록 조심하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특정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매도 전략까지 다 세워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이제 네.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매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적절히 매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매수할 때부터 나만의 매수 기준도 확고하게 세워놓고 또 어느 지점이 왔을 때 나는 매도를 한다라는 그 기준도 매수할 때부터 세워놓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보유 기간도 생각을 했고 매도 기준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네.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특히 초보 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내게 되셨는데 사실 이 장외 주식 투자라는 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시도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장외 주식을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 현재 사지만 매도는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는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외 주식은 그게 가능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시점에 네. 보유 기간이랑 네. 매도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매도 가격보다 싸게만 사면 돼요. 네. 혹시 공모주 투자 해보셨어요? 네, 그렇죠? 해봤어요. 저도 네. 이제 많이
많이 했었는데 네. 한때 열풍이 불었을 때 네. 공모가라는 게 유사기업의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공모가가 정해져요. 아, 네네네. 예를 유사기업의 평균 PR을 곱한다든지 네. 유사기업의 평균 PSR을 곱한다든지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유사기업들의 가치평가를 고스란히 상장 예정인 주식에 적용을 해서 공모가를 정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이 상장 예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A라는 주식의 유사기업을 봤을 때 유사기업들의 평균 PR이 10이다. 그러면 이 A라는 기업도 평균 PR 10을 곱해서 공모가를 정합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유사기업이랑 동일한 가치평가를 매겨서 네. 상장한다 그러면 아무도 청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쵸. 상장되어 있는 유사기업보다 싸다라고 알려져야 너도 나도 청약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청약이 흥행을 할 텐데 따라서 보통 이 30-40% 정도 할인을 합니다. A라는 기업의 EPS가 1,000원이면 유사기업의 평균 PR 10을 곱해서 10,000원이 적정 주가가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 40% 할인을 매겨서 6,000원이 공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외 주식에서 6,000원보다 싸게 산다면 예를 들어서 장외 주식에서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장외 주식에서 3,000원에 사는 순간 나는 얘가 6,000원에 팔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상장되기만 하면. 따라서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후에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네. 그 공모가인 6,000원에 팔 수 있다면 나는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훨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사는 순간 매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장내 주식 내가 1,000원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10,000원에 팔지 아니면 100원에 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장외 주식은 매도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현재 이제 이렇게 장외 주식과 또 레버리지 투자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는 네. TQQQ 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3개입니다. 장외 주식은 현재는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현재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 혹시 어떤 종목을? 무신사, 비바 리퍼블리카. 아, 아세요? 네. 토스. 맞아요. 네. 토스 운용사죠. 그리고 IGWorks 이렇게 3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장외 주식을. 이렇게 이제 여러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락장에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비상장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자산이든 상승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현재 가장 핫한 투자 자산이 아마 달러일 거예요. 달러가 항상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과 같이 경제 위기인 구간에서 이제 달러가 오르는데 이것처럼 이제 경제 주기의 국면마다 투자해야 될 자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나 투기 붐 시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장외 주식은 2020년과 2021년이 바로 그러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돈을 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 위기 다음에 침체기가 오고 다시 회복기가 오는데 네. 이 구간에서는 장외 주식은 소외되거든요. 왜냐면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몸값을 많이 받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시장이 좋아야 돼요. 네. 시장이 위기가 오고 침체기가 오고 회복기가 오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몸값을 많이 받지 못해서 상장을 꺼릴 거고 두 번째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의 매출이나 순이익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들 자체가 네. 상장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장외 주식이 오르지를 못해요. 네. 이 국면에서는 저와 같이 장외 주식에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소외받을 수 없는 국면에서도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거죠.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그런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네. 회복기 때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위기 와서 침체가 온 다음에 다시 회복할 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장외 주식은 오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회복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장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 그 회복할 때 장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한 거죠.